이름부터가 조금은 생소하지만 한번 들으면 뇌리에 확 박힐 이름. 바로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니파 바이러스. 저희가 질병관리청의 최신 발표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자료, 그리고 여러 언론의 분석 기사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다시 발생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 니파 바이러스가 도대체 뭐고, 왜 일부 전문가들이 이걸 차기 팬데믹 후보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실체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쵸.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근데 시작부터 제가 본 자료의 한 숫자가 정말 무시무시해요. 치명률이요. 자료에 따라 최대 75%, 어디서는 90%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네, 그 수치가 주는 공포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렇게나 위험한데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또 낮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모순처럼 들리죠. 바로 이 모순적인 지점,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사실 니파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가장 흥미로운 열쇠입니다. 아, 열쇠요. 네, 치명률 숫자만 보면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데 그 전파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와는 완전히 뭐랄까 성격이 다른 바이러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성격이 다르다. 오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한국질병관리청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과학계에서는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니파 바이러스, 이 녀석의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죠. WHO 자료를 보니까 1998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나와 있네요. 생각보다 세상에 나온 지 꽤 된 바이러스군요. 맞습니다. 1998년이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죠. 처음에는 이게 일본 내염인 줄 알았어요. 아, 오인했군요. 네. 그러다 나중에 새로운 바이러스로 밝혀진 거고요. 그 뒤에 싱가포르에서도 발생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방글라데시하고 인도에서 거의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로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계속 나타나는 바이러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자연 숙주가 과일 박쥐라는 점이에요. 박쥐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바로 코로나19를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상이 되죠. 정확히는 이제 프테로포과에 속하는 과일박쥐가 자연숙주입니다. 프테로포과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박쥐들은 니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럼 그냥 바이러스랑 같이 사는 거네요? 네. 그냥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일종의 바이러스 저장소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박쥐로부터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옮겨오는 건가요? 전파 경로가 가장 궁금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감염된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 넘어오는 경우예요.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의 침이나 소변, 배설물에 오염된 환경에 사람이 접촉을 하거나 혹은 그 박쥐로부터 감염된 돼지 같은 중간 숙주 동물의 체액에 접촉하는 거죠. 아, 잠시만요. 제가 자료에서 본 두 번째 경로가 정말 기이한데요. 생대 취하자 수액을 통한 전파요.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특이한 경로죠. 이게 보니까 박쥐들이 그걸 아주 좋아해서 밤에 나무에 매달린 수액통에 와서 빨아먹다가 침이나 소변을 남기고 가고 그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그대로 마시다가 집단 감염된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네요. 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례들에서 그 경로가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사람 간 전파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직결되는데요. 네, 사람 간 전파?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 침 같은 체액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일어납니다. 아, 아주 밀접하게. 네. 주로 이제 보호 장비 없이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죠. 즉, 코로나19처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 감염되는 그런 공기전파 바이러스와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감염되려면 환자의 체액에 직접 닿아야만 한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섬뜩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파가 어려운데도 최근 인도에서 발생해서 주변국들이 긴장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인도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동부 서ben골주에서 2명의 감염자가 확인됐고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아, 2명 다요? 네, 그래서 접촉자 196명을 전부 추적 검사했는데 다행히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대규모 확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태국 같은 주변 국가들이 공항 검역을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국질병관리청의 대응이 눈에 띄는데요. 작년 9월에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요? 맞습니다. 아주 신속한 조치였죠. 1급 감염병 지정이라니 이건 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잖아요. 뭐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랑 동급으로 취급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팬데믹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그 무시무시한 치명률 때문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할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높은 치명률 때문입니다. 전파력은 낮지만 일단 감염되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국내에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유입되는 상황 자체를 막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더 구체적인 조치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네, 이건 꼭 알아둬야겠네요. 만약 이 지역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14일 안에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 겁니다. 아, 의무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잠복기가 보통 4일에서 14일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물게는 45일까지 보고된 사례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이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빠른 신고와 진단이 중요하죠. 초기 증상은 그냥 감기 몸살처럼 비슷하게 시작되다가 일부 환자에게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어떻게 악화되나요? 뇌가 붓는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치명적이죠. 어지럼증, 졸음, 의식 저하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혼상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와, WHO 자료에 따르면 설사 생존하더라도 환자의 약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발작이나 성격 변화 같은 장기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데요. 현재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네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다행히 자료들 중에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니파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 이상 시험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진전입니다. 와, 백신 이름이 CHADOX1 니파 B. 잠깐만요. CHADOX1 이거 혹시 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만들 때 썼던 바로 그 기술 아닌가요? 맞네요. 네, 바로 눈치채셨군요. 바로 그 점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유산이라? 네. 예전에는 질병 하나당 백신 하나를 처음부터 개발했다면 이제는 CHOX1 같은 백신 뼈대, 일종의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 두고요. 아, 백신 뼈대? 네, 덕에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만 싹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100일 미션의 핵심 기술이고 니파 바이러스가 그 중요한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아하, 백신 뼈대라는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뼈대를 재활용하는 거니까 개발 기간이랑 비용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겠군요. 정말 똑똑한 방식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상시험이 실제 니파 바이러스 발병이 잦은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진행된다는 점도 아주 의미가 큽니다. 현장에서 직접요? 네.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거죠. 그렇군요. 이런 연구가 가능하도록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CEPI라는 국제기구가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은 세계 최대 백신 제조사인 인도의 혈청연구소 SII가 맡기로 했습니다. 와, 이건 뭐 국제기구가 돈을 대고 선진국 대학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역량이 있는 국가의 기업이 제조를 맡는 완벽한 글로벌 협력 모델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 국가나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이런 전지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맞아요. 이런 협력 모델은 니파 바이러스를 더 이상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탐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서두에서 던졌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네. 치명률은 40%에서 75%, 많게는 90%까지 언급될 정도로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데 도대체 왜 팬데믹 위험은 낮다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게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더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두 바이러스는 아예 가문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르다고요? 네, 니파는 홍역이나 볼거리 바이러스와 같은 파라믹소 바이러스 가문 출신이고요. 코로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스나 메르스와 한 가족인 코로나 바이러스 가문이죠. 애초에 타고난 성질 자체가 다른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문이 다르다는 비유 재밌네요. 그럼 그 가문의 특성이 전파 방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주요 전파 경로입니다. 니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액의 밀접 접촉이 핵심이거든요. 네, 체액 접촉. 감염자의 침, 혈액, 소변 같은 분비물에 직접 닿아야만 감염될 수 있죠. 반면에 코로나19의 주력 무기는 뭐였죠? 공기 중 비말이었죠. 호흡기 전파. 네. 기침 한 번에 수많은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서 불특정 다수를 감염시키는 것과 환자의 체액에 직접 닿아야만 감염되는 것. 이 사이에는 전파력에서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기는데요.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체액으로만 옮지만 만약에 니파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공기 전파가 쉽게 되도록 변이한다면 그땐 정말 치명률 75%짜리 재앙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나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과학자들도 그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류 독감도 닭이나 오리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면 치명률이 매우 높지만 다행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거의 전파가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니파 바이러스도 비슷한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뒤에 사람의 호흡기 세포에 쉽게 달라붙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능력을 갖추려면 아주 크고 복잡한 유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쉽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군요. 네,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매우 어려운 진화적 도약인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정 지역의 국소적 발병, 즉 아웃브레이크에 그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높은 치명률이 곧바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완전히 풀렸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에서 유래했고 뇌염 같은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는 높은 치명률을 가졌지만 다행히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만 전파돼서 공기를 통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바이러스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또 옥스퍼드대를 중심으로는 코로나19 때 검증된 백신 뼈대 기술을 활용해서 백신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대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예방수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발생 지역을 여행할 경우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과일이나 특히 그 생대취하자 수액 같은 음료는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 중에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세피가 100일 미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미래의 어떤 새로운 위협, 즉 미지의 질병 X가 나타났을 때 단 100일 안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해내겠다. 정말 야심찬 구상이잖아요. 그렇죠. 니파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사용된 플랫폼 기술처럼 인류는 이제 개별 질병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미지의 감염병,
그 자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오늘의 이 깊은 탐구는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우게 될지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